홀로 남은 빈자리에 오늘도 깊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제 인생에서 이런 배신감은 처음입니다. 첫 손주를 볼 생각에 설레던 마음은 어디 가고 이제는 그 이름조차 꺼내기 힘들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렵게 얻은 소중한 인연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텅 빈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마저 정겹지 않은 저녁 문두.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듯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낡은 앨범 속 젊은 시절의 제 모습, 아이들을 품에 안고 활짝 웃던 그 시절이 너무도 그리워집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가득 채우는 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마저 쓸쓸하게 들려옵니다. 저에게도 한때는 자식들로 북적이고 남편의 든든한 존재감이 집안을 가득 채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손주가 남기고 간 달콤한 비누향, 오랜만에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던 그런 따뜻한 순간들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상념에 잠깁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제가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희생이었습니다. 남편의 밥을 챙기고 시부모님을 봉양하며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나갔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일을 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도 오직 가족만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께서는 항상 여자는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죠. 시부모님의 말씀은 하늘 같았고 남편의 한숨 소리에도 저는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 자신을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 저는 제 이름 석자보다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제 삶의 중심은 완전히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릴까 노심초사했고 밤늦게까지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잠을 줄여가며 뜨개질로 아이들 옷을 만들고 낡은 오디오로 동화책을 읽어주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들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새벽잠을 설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한 번에 세상 모든 시름을 잊었습니다. 그렇게 제 청춘은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은 주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오직 가족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저의 존재 이유였죠. 딸아이의 산후조리 때는 제 몸이 부서져라 헌신했죠. 갓 태어난 손주를 안고 행복해하던 그때의 제가 떠오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기뻤고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딸이 출산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 저는 밤낮 없이 옆을 지켰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잠 못 이루는 밤에는 아이를 대신 안아주며 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든 딸의 모습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딸은 제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고 피곤에 지친 저에게 엄마가 최고라며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제 딸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산후조리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제 딸에게 그랬던 것처럼 며느리에게도 따뜻한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는 이상하게 유대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저와는 다른 공기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최신 유행에 민감하고 제가 보기에는 다소 허영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값비싼 브랜드 옷을 즐겨 입는 모습을 보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저는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아들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내가 좋으면 됐지,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며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37 적지 않은 나이에 어렵게 찾아온 첫 손주였기에 저는 더 애틋한 마음으로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나이 들어 얻는 손주가 얼마나 귀한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손주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하고 매일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손주를 볼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죠. 매일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하고 며느리에게 좋다는 음식은 물불 가리지 않고 구하러 다녔습니다. 유기농 마트를 샅샅이 뒤지고 산모에게 좋다는 약재를 구하느라 발품을 팔았습니다. 며느리 건강을 위해 유기농 채소로만 반찬을 하고 혹시나 입덧으로 힘들까 싶어 온갖 레시피를 찾아다녔습니다. 평소에는 잘 찾지 않던 인터넷 요리 카페에 가입해서 산모에게 좋다는 음식을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제 몸이 부서져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뱃속의 아기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존재라는 생각에 잠시라도 소홀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태동에도 가슴이 설레고 아들 부부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혼자 미소 짓곤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산후조리원 3주에 2천만 원만 지원해 주세요.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마치 제 심장에 차가운 칼날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지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요구를 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탁이 아닌 요구, 그것이 저를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2천만 원을 아들 부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해 쓰려고 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피땀 어린 돈이었습니다. 낡은 손지갑 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비상금이었죠. 남편이 은퇴한 후 불안정한 노후를 대비하고 언젠가 아들 부부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때 보탬이 되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의 일부였고 아들 부부에게는 새 출발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면 좀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들 부부는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저의 작은 보탬이 아들 부부의 행복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분명 집이 비좁아질 테고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온전히 아들 부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돈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산후조리도 중요하지만 새 보금자리가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조리원 대신 집에서 편안하게 조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며느리를 돌봐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딸도 제가 직접 조리해주지 않았습니까? 제 딸은 제가 해준 조리가 최고였다며 지금까지도 고마워합니다. 집에서 익숙하고 편안하게 몸조리하는 것이 산모에게 훨씬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산모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 안 되면 실속 있는 산후도우미를 쓰는 방법도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아들 부부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간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의견은 며느리에게는 그저 구닥다리 시어머니의 낡은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싸늘한 표정은 제 마음을 칼로 긁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몸조리를 해요. 다들 고급 조리원에서 최신 시설로 관리받는다고요. 제가 애 낳는 기계인가요? 산후조리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서 이해 못하시겠죠. 며느리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의 소중한 의미가 이 2천만 원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사랑은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제가 알 수 없는 냉기와 경멸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저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돈은 너희 부부의 행복을 위한 투자이지 조리원에 탕진할 돈이 아니다라고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노년에는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씁쓸하게 느껴지던 혼자 마시는 커피 맛처럼 제 설명은 며느리에게도 쓰게 들렸을 겁니다. 제 말은 며느리의 귀에 닿지 않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어머니가 저를 싫어해서 돈을 안 주시는 것 아니냐는 비수를 꽂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미워했다면 왜 그렇게 밤낮 없이 임신 소식에 기뻐하고 며느리에게 좋다는 온갖 음식을 구하러 다녔겠습니까? 저의 진심을 몰라주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왁자지껄 떠들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제 발자국 소리만 들립니다. 그 대비가 너무나도 쓰라렸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돌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게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돕고 싶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오해와 불신으로 뒤틀려 버린 듯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극단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손주 얼굴 못 보실 줄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피부치 같은 손주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계산할 때 거스름돈을 잘못 받는 실수, 스마트폰 글씨가 작아 답답한 경험처럼 일상적인 불편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첫 손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삶의 의미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어쩌면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밤마다 손주가 아른거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연락해서 중재하려고 했지만 저는 아들에게조차 화가 났습니다. 왜 아들은 며느리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주지 못하는 걸까? 왜 엄마의 진심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걸까 하는 서운함이 컸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엄마, 그냥 며느리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 하고 말했을 때 저는 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들마저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가족이라는 신성한 가치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자문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워진 손주 손을 잡았을 때의 온기, 무릎 담요의 부드러운 감촉 같은 평범한 할머니의 행복을 꿈꿨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토록 매달려야 하는가?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한들 과연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초라하고 지친 제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아니, 복수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 굴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저의 존엄성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손주를 보러 오라는 아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손주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텅 빈 방을 볼 때마다, 울리지 않는 전화벨을 볼 때마다 마음속 빈자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재미없고 친구들은 각자 바쁘고 괜히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연락하기도 망설여졌죠. 새벽이 되면 괜스레 눈이 떠져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관계에 대한 슬픔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한 작은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잊고 지냈던 저의 또 다른 젊음을 찾은 기분입니다. 예전에는 자식들로 왁자지껄 떠들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제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집에서 저는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힘겨워하던 지난날과는 달리 제 삶은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웃이 건넨 따뜻한 호빵맛처럼 작은 위로들이 저의 삶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늘 북적이던 식탁에 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문득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 교육이며 남편 뒷바라지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이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약속 없는 날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나오기도 싫었죠. 이런 무기력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과연 제가 원하는 삶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를 시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 유튜브 강좌 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를 이끌었죠. 저는 작은 희망을 품고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서툴러서 몇 번이나 포기할 뻔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으면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도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강사님은 친절하게 알려주었지만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운다고 이렇게 고생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만든 짧은 영상에 저도 힘이 납니다. 라는 댓글이 달린 걸 보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제가 겪었던 아픔과 깨달음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을 받거나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삶을 가꾸고 의미를 찾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활력을 얻습니다. 잊고 지냈던 저의 또 다른 젊음을 찾은 기분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 스스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저 자신만의 빛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가족과의 관계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나이에 뭘 하고 주저하고 계신가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른 인생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